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고향은 대구인데요. 서울에 올라온 건 제가 고등학생 때였죠. 사실 지독한 성정이셨던 할머니 피해서 올라온 거긴 한데요. 그때 서울 와서 참 좋았답니다. 그래서 전 제가 고향에 애착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뒤에 서울 한복판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됐지 뭐예요. 세상 좁다더니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렇게 반가웠던 재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치가 떨리게 기막힌 장면의 예고편일 줄은요. 어릴 때 제가 자란 그 동네에서 골목 끝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엔 늘 할머니 목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랑 저, 그리고 할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유난히 아들을 챙기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남아선호 사상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할머니는 입만 열면 저를 향해 쓸모없는 딸년이라고 했죠. 우리 집에서는 할머니가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쓸모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손자 하나 못 낳고 쓸데없이 딸이나 낳아선 입만 늘었다. 그 말에도 제대로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이상하죠. 할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쓸모없다고 해놓고도 제가 집안일 조금 도우려고 하면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여자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림 배워야지. 우리 미니 손이 참 빠르네. 나중에 시집가서 이쁨 받겠어. 그 말이 그땐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욕만 듣다가 처음 듣는 칭찬이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제가 세탁기 앞에 서서 빨래를 꺼내고 마당에 나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을 널기 시작했지요. 손이 시려워서 팔까지 얼어붙어도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고개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 지을 때 그게 세상 제일 뿌듯했거든요. 그 무렵 우리 엄마 아빠는 맞벌이였어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집안 꼴은 늘 어수선했죠. 저녁이면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엄마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엄마라고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맨날 할머니가 뒤에서 욕을 하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표현이라도 하신 거겠지요. 돈이라도 좀 더 벌어오면 몰라. 푼돈 벌면서 집안일은 나몰라라 하고 맨날 이 시간에 들어오니 저녁 소화도 안 되고 참나 이 늙은 내가 죽어야 끝나겠네.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급히 손만 씻고 음식하느라 바쁘셨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덜 혼나려면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게 그땐 너무 당연했어요. 엄마는 할머니 구박에도 군소리 한마디 없이 밥을 차렸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며 또 혀를 찼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잔소리라도 덜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한두 시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었던 게 시작이었어요. 팔목에 물이 줄줄 흘러도 신경 안 썼어요. 건조대에 마른 빨래가 있으면 서툰 손으로 개켜두기도 했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곤이 싹 풀렸어요. 그렇게 저는 빨래와 걸레질로 사랑을 배웠죠. 그게 얼마나 왜곡된 사랑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고생하니까 나라도 도와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 자랑도 안 했어요. 남들은 어제 친구랑 놀았다 하면서 떠들 때 저는 그냥 웃고 있었죠. 제가 집안일하는 걸 자랑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건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11살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일상이 평범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미술학원도 가고 피아노도 배우고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쟤네는 집에 안 가도 되나 싶었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집은 집안일 누가 해? 우리? 우리 엄마가 하지. 왜? 그럼 너는 안 도와줘? 도와주긴 그런 건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 우린 안 하지.
그때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남들한텐 이상한 거였던 거죠. 그날 처음으로 내가 좀 이상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용기 내서 물었어요. 할머니, 내일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도 돼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를 획 돌리셨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TV 보면서 웃고 계셨는데 저를 돌아보실 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시더라고요. 화가 나서요. 놀긴 뭘 놀아. 기집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무슨 놀이터야 놀이터는. 놀아봤자 바보 멍청이나 되지. 집에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 그때 할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는지 제가 크게 못할 짓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놀이터에 놀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못 가는데 괜히 혼나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세월이 조금 더 흘렀어요. 어린 나이에 빨래를 개고 걸레를 들던 제가 이제는 13살짜리 집안일 인재가 되어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인재라고 부를 일인가요? 근데 그때의 저한텐 진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남들은 학원 다닌다고 아등바등할 때 저는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서 청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TV 앞에 앉아서 다리 꼬고 계셨거든요. 왔냐? 그 한마디, 그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늘 같았죠. 학교 갔다 왔으면 뭐 해야 돼? 청소요. 그렇지. 부지런한 여자가 복을 받는 거야.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요, 이상하단 생각도 사라져요. 그냥 체화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할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리모컨만 눌렀어요. 드라마 보다가 웃고 제가 물소리 내면 물 아깝게 왜 그렇게 콸콸 트냐고 또 한마디 하시고 그러면 저는 조용히 수도를 잠갔어요. 그게 저의 학교 이후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싹 맞춰놓고 나면 저녁쯤에 엄마가 퇴근해서 들어오셨죠. 늘 똑같았어요. 현관문 열리자마자 손부터 씻고 부엌으로 직행. 그러면 저는 엄마가 차려주신 밥 다 먹고 숙제까지 하면 까무룩 잠에 드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밥 먹고 양치한 후에 이불을 펴고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미니야, 중학생 되기 전에 학원 한번 다녀볼래? 저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학원이요. 저한텐 꿈 같은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뚝 끊기더니 바로 터져 나온 소리. 기집애 공부시켜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돈만 아깝지. 하여간 이렇게 살림할 줄을 몰라. 그 말에 엄마가 멍하니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러다 한숨을 푹 쉬셨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딜 가도 여자가 일하고 있어요. 다 대학도 나오고 전문직도 하고 돈도 잘 버는 시대라고요. 그렇게 아끼는 아드님은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해서 속 썩였다면서요. 근데 얘는 숙제도 꼬박꼬박 하는 애예요. 공부 시켜볼만 하죠. 그 말에 할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꼬리가 쭉 당겨졌죠. 그 분위기 어린 저도 느껴졌어요. 공기 자체가 싸늘했어요. 그래서 얼른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중간에 끼어들었죠. 근데 제가 학원 갔다 오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말을 하자 엄마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집안일? 무슨 집안일? 빨래 개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는 거요.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조용한 뒷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얄밉던지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계시더니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리고 그제서야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집안 꼴이 난장판인 거죠. 할머니는 방에 숨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평소에 할머니한텐 말대답 한 번 안 하던 엄마가 할머니 방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고 있으니까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그동안 저한테 시킨 집안일을 전부 본인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저를 시켜놓고
엄마 퇴근하시면 자기가 집안일 다 했다는 걸 빌미로 엄마를 더 구박하셨던 거죠. 진짜 지독하죠. 어머님, 이건 아니죠.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이 어린애한테 집안일을 다 시키셨다고요? 할머니는 방 안에서 기침 한 번 콜록 하더니 문을 안 열었어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죠. 엄마는 주저앉아서 계속 우셨어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내가 그동안 왜 참고 살았는데. 그 말에 아빠는 담배 연기만 뿜고 있었어요. 그 연기 사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게 더 답답했어요. 언제까지 어머니 갑질 버티면서 내 딸한테까지 여자는 배우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보고 참고 살아야 하냐고요. 아빠는 말없이 담배만 뻑뻑 피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미니, 너 할머니랑 떨어져 살고 싶어? 그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왜 저한테 책임을 전가하냐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기가 막혀서 소리쳤죠. 애한테 지금 그런 걸 물어볼 때예요? 아마 아빠는 제가 이 일의 심각함을 잘 모르니까 일 크게 안 만들고 넘어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아빠의 예상과 다르게 잠깐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었거든요. 싫어요. 할머니랑 사는 거 싫어요.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면서 저도 놀이터 못 가게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까 아빠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할머니와 분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어디 있나 했더니만 내 아들이라면서 화를 냈지만 엄마가 이제 각성하신 뒤였거든요. 할머니와 따로 살지 않으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니까 아빠도 계속 방관만 하다가 드디어 엄마의 편이 되셨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결혼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가서 분가를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랑 분가를 했다고는 해도 그게 무슨 진짜 분가였겠어요. 그냥 동네 끝에서 동네 처음으로 옮긴 수준이었지요. 아빠 회사, 엄마 직장, 제 학교까지 다 거기 근처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이 정도면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앵간한 독종이 아니었거든요. 분가하니까 오히려 더 자주 오셨어요.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저녁까지 눌러앉고 엄마한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죠. 내가 안 오면 이 집은 먼지가 쌓이겠다. 며느리가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면 팔자가 꼬인다니까. 어머님, 어제 다 닦았어요. 오늘은 빨래하느라 좀 미뤘어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요즘 여자들은 손에 물 묻히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을 그랬어요. 엄마는 처음엔 꾹 참고 나중에 눈빛이 말랐어요. 저는 그 옆에서 자라면서 결혼은 전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진짜 터졌어요. 그날은 할머니가 또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 밥상 차리라는 둥, 반찬이 짜다는 둥 뭐라 떠드셨는데 엄마가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딱 내려놓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이제 못하겠어요. 뭐가? 이제 진짜 못 살겠다고요. 이혼할래요. 그 말에 할머니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혼? 하면서 숟가락을 던지더라고요.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아빠가 헐레벌떡 나왔죠. 담배 피다 말고 손에 재를 다 흘리면서요. 아니,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나 이제 어머님이랑은 못 살아. 당신도 매번 모른 척하잖아요. 이 집에서 인간 취급 못 받고 사는 건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그날 아주 난장판이 났죠. 할머니는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 완전 무시하고 아빠 보고 처리하라고 하는 거 있죠? 아빠가 겨우겨우 할머니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동안 저도 엄마한테 한마디를 못 붙였다니까요. 그러곤 아빠가 돌아와서 엄마한테 엄청 비는 거예요. 저는 눈치껏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한 집에 있는데 그 말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여보, 무슨 이혼이야? 우리 미인이도 중요한 시기에 당신 없으면 어떡해?
우리 가족은 당신이 버텨줘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거 고마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을 좀 찾아봐요. 당신은 참 편하겠어. 여기저기 편한 대로 붙어 다니면 싸우는 건 마누라랑 엄마가 알아서 하니까. 그럼 난 뭐야? 난 가정부야? 엄마는 울지도 않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단단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죠.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죠. 그럼 서울로 가자. 뭐라고요? 서울로 가자고. 나도 이제는 엄마를 이길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어머님이 서울까지 쫓아오시면 어떡하려고요? 서울까지 쫓아오진 못하실 거야. 설령 오셔도 그땐 나도 엄마 안 볼 결심을 내릴게.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고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아빠가 얻은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빠는 회사 친구들 통해 서울 쪽으로 새로 일자리를 옮겼고 엄마는 동네 슈퍼에서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소식 듣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이사 전날 할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문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부모 버리고 가는 자식이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그 여자한테 넘어가서 나 버리는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라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면서 마음 공부 좀 하세요. 마음 공부? 됐다 이 괘씸한 거사. 나 죽거든 장례식장에 오지도 마라. 그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빠만 허리 굽혀 인사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고 저희는 다음 날 바로 짐을 쌌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매캐하고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좋았어요. 누가 우리 일에 끼어드는 사람 하나 없었거든요. 진짜 자유가 이런 건가 싶었죠. 서울까지 온 마당에 걱정과 달리 할머니가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는 일은 사라졌고요.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됐답니다. 물론 할머니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집안일에서까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바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서울은 정말 달랐어요. 너무 좋은 동네였고 발전도 빠르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느라 대구를 그리워한 날은 며칠 안 돼 끝나버렸죠. 오랜 시간 함께 놀았던 동네 친구들에겐 미안했지만 금방 까먹고 서울 생활에 적응을 했고요. 저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을 한 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겉으로 보기엔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은데 이상하게 저한테만큼은 달랐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저한테는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썼어요.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제 취향을 기억했다가 딱 맞게 시켜주고 피곤하다고 하면 말없이 과일 깎아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차갑고 속은 뜨거운 사람. 그게 저는 참 좋았어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죠. 남편이 저한테 보여준 그 다정함이 한동안은 세상 모든 사랑이 다 저한테 쏠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말투도 달라지고요. 남들은 저 사람은 차가워 보인다 했는데 저는 그냥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이라며 감싸줬어요. 그 마음에 동해서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결혼 초반에는 진짜 남편이 제 세상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이 사람 생각보다 모임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달력을 보면 거의 매일 약속이 있었어요. 오늘은 회사 모임, 내일은 자전거 동호회, 다음 주는 대학 동기들, 그 다음은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마다 나갔어요. 집에 붙어 있는 날보다 밖에 놔두는 날이 더 많았죠.
여보, 당신은 무슨 주말에도 바쁜 것 같아. 주말에도 일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일은 무슨. 인사 돌리는 거지. 결혼식 와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잖아. 그 인사가 벌써 2달째인데? 나 불러야 할 정도는 아닌 모임인 거면 적당히 메시지만 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까지만 하고 끝낼게. 그 이번 주까지만이 3번은 더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혀를 내둘렀다니까요. 결혼식 와준 사람한테 인사 1번 돌리는 게 무슨 전국 순회 공연도 아니고. 그래도 신혼 초라 불평보다는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남편은 매주 집에 친구들을 불러왔어요. 회사 사람들, 대학 동기,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집들이 겸 인사라며 거실에 음식 잔뜩 차리고 사람 불러서 술 마시고 웃고 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산더미로 쌓인 설거지 하느라 손이 쪼글쪼글해졌죠. 반면 저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서울로 올라오면서 대구 친구들이랑은 다 연락이 끊겼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대학 동창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요. 딱 한 무리 단짝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이 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자기는 왜 그렇게 모임이 없어? 친구 없으면 평소에 누구랑 얘기해? 없다기보다 다 멀리 있지. 서울와서 적응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래도 사람은 친구가 많아야 복이지. 인맥도 재산이라고 하잖아. 당신이 내 친구고 재산인데 당신이 인맥 많으니까 됐지 뭐. 안 그래? 하하, 그건 맞아. 내가 마님 대신 밖에서 열심히 좋은 인맥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넘겼어요. 싸움이 될 만한 일도 아니었고 그냥 이 사람은 사람 좋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사실 저는 그런 성격이 부럽기도 했어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모임에 가면 중심이 되는 사람. 저는 그런 재주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랬어요. 밖에서는 무뚝뚝하고 쿨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로맨틱한 척 잘하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다고 해야 할까요? 생일엔 케이크에 초까지 꽂고 들어왔어요. 기념일엔 편지도 쓰고요. 그럴 땐 또 사람이 너무 달달해서 이 사람 참 알 수가 없다 싶었던 거죠. 오히려 안 맞아서 잘 맞는다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에게도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봤던 날 그 작은 콩알만한 점을 보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엄마가 된대요.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벅차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죠. 출산 후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초보 엄마의 하루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분명히 잘 자고 있던 애가 10분 만에 깨서 울고 젖병 닦으면 또 기저귀 갈고 기저귀 갈면 또 토하고 그런 게 하루 종일 반복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방긋 웃을 때마다 세상이 거기서 멈춘 것 같았어요. 애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날 하루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더라고요. 남편도 초반엔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줬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이 목욕시키고 새벽에도 기저귀 갈아주고. 근데 그런 게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피곤해 하더라고요. 새벽마다 수유할 때 옆에서 잠덜 깬 얼굴로 뒤척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보, 깼어?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당신 피곤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같이 있어줘야지. 나 괜찮아. 괜히 깨서 힘들잖아. 어제도 계속 졸았다며. 당신 다크서클 장난 아니야. 나는 휴직 중이니까 가능한 내가 볼게. 남편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밤새 시달리다가 출근을 하는 남편이 점점 위태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됐어요. 남편은 침실에서 자고 저는 아이 옆에서 자면서 밤마다 1대1로 케어했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낮에 애가 잘 때 쪽잠 자면 되니까요. 근데 남편이 각방 쓰는 걸 엄청 불만스러워 했어요. 여보,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돼? 우리 각방 쓴 지 너무 오래됐잖아. 어떻게 그래. 그러다가 애 갑자기 큰일 나면 어떡해.
그 기간이 있대. 좀만 참아봐. 좀이 도대체 언제까지야? 우리도 아직 신혼인데. 저는 솔직히 그때 남편이 철없다고 생각했어요. 애 재우고 나면 기절하듯 쓰러지는데 그런 와중에 같이 자자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출산을 해본 엄마들이라면 다들 내 말에 공감을 해줄 텐데 아이를 바로 옆에서 케어를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감내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고 보채는 아기랑 씨름하다 보면 세상 모든 게 다 귀찮아지거든요. 남편이 TV 보면서 웃는 것도 괜히 신경에 거슬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엔 괜히 화가 났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이해가 안 갔겠죠. 점점 대화가 줄었어요. 서로 말 붙이기도 어색할 정도였어요.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온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는데 남편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평소엔 각자 택배는 알아서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할 일도 없고 마침 재활용 쓰레기 내는 날이라 상자 버릴 겸 뜯어봤어요. 부부끼리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박스를 열자마자 영양제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보조제를 자주 챙겨 먹는 편이라 또 뭐 샀나 보다 싶었어요.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거 늘상 사니까요. 근데 이번엔 뭔가 이상했어요. 통을 보니까 엽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엽산이라면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챙겨 먹으라던 그거잖아요. 태아 노회 발달에 좋다고. 그런데 남편이 왜 그걸 이제서야 샀지? 좀 띠용했죠. 그래서 남편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어요. 여보, 택배 박스 정리하다가 먼저 깠는데 이게 있더라? 웬 엽산 이걸 왜 샀어? 어, 아, 그거 마그네슘이랑 헷갈려서 잘못 시켰나 보다. 줘봐, 반품할 거야.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완전 다른데 이걸 시켜? 아, 몰라. 그냥 클릭 잘못했나 봐. 내놔. 내가 내일 회사 가면서 반품 신청할게. 그 말을 하면서 엽산통을 회사 가방에 쑤셔 넣더라고요. 저는 내가 대신 반품해줄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박스 버린 거 아니야? 내가 회사 가서 할게. 하는 거 있죠?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영양제 하나 잘못 시킬 수도 있지. 그렇게 당황할 일인가 싶어서 이상하긴 했지만요. 근데 육아에 치여 사는 와중에 그깟 엽산 하나로 의심할 여유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별일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우리 부부에게도 기회라는 게 찾아왔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이 다시 숨을 돌려볼 수 있는 리프레쉬 기회라고 할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불러앉혔는데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저도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괜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뜻밖이었어요. 남편이 글쎄 주재원으로 1년 정도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죠. 우리 아이는 이제 돌도 안 된 아기였거든요. 이제 곧 돌잔치도 해야 하는데 남편이 외국을 간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나중에 애가 6, 7살쯤 되면 한 2, 3년 정도 주재원으로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고요. 그땐 저도 그게 멋있게 들렸어요. 외국 근무, 글로벌 경험, 애 교육에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일찍 찾아올 줄은 몰랐죠. 1살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그것도 고작 1년을 위해 해외로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직 아기가 자주 아프기도 하고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시기인데 그걸 낯선 나라에서 감당하라니요. 솔직히 겁이 났어요. 외국에서는 동네 마트 가는 것조차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따라가는 건 무리였죠. 결국 저희는 여러 날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나름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서로 앉아서 밤마다 의논했죠. 당신 혼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남편만 1년 정도 나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년이면 금방이겠지. 주재원이라고 해서 연락이 끊기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이면 시차도 크지 않잖아요. 비행기로 6시간 거리라 마음만 먹으면 오고 갈 수도 있는 거리니까요. 저는 그냥 그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고맙다고 했어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면서요. 안 그래도 아이가 어려서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부담이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문제도 복잡할 테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부모로서야 아이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서류 정리하랴 짐 싸랴 정신이 없었죠. 어느 날은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숙소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엔 임시로 지낼 곳을 구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적금을 깨서 집을 얻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그 뒤로는 정신없이 빠르게 일이 흘러갔어요. 주재원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은 부랴부랴 떠나게 됐어요. 저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갔죠. 아이는 아기띠 안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고 남편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로 연신 저를 보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1년 금방 가. 거기서 일 잘 처리하고 돌아오면 내 연봉도 많이 오르겠지. 연락 자주 하고 걱정 말고 다녀와. 우리도 잘 지내고 있을게. 그렇게 남편은 떠났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동안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싶은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해 보려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봤자 애 정서에만 안 좋죠. 그래도 돌잔치 생략하기로 한 건 아이에겐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줄 사진이 없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남편이 급하게 떠나게 돼서 가족끼리 조촐하게 미리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 낳은 지 1년이 조금 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베트남으로 떠난 지 한 달쯤 된 시점이었죠. 그날은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던 날이었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출산 후 1년쯤 지나면 자궁경부암 검사 같은 정기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미루지 말고 다녀오자 싶었어요. 아이를 친정엄마께 잠깐 맡기고 모처럼 혼자 병원에 갔죠. 대기실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허두양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허두양?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솔직히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순간 중학교 때 친구 얼굴이 겹쳐졌어요. 목 옆에 있던 커다란 점,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유심히 봤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애였어요. 두양이? 맞지? 설마 대구 살던 허두양? 그 친구가 놀라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입을 벌리며 말하는 거예요. 혹시 민이야? 세상에, 진짜 너야? 그 한마디에 둘 다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서 서로 진료가 끝나길 기다려줬다가 병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그런가 음료를 시켜놓고도 말이 끊이질 않았어요. 너 언제 서울로 올라왔어? 하니까 애가 손을 흔들며 대답하더라고요. 이제 한 3년 됐나? 그때까진 계속 대구에서 살다가 식당 일 때문에 왔어.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 중요한 걸 안 물어봤더라고요.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러 갔다지만 두향이는 배가 꽤 나와 있었거든요. 딱 봐도 임신 6개월쯤은 돼 보였어요. 두양아, 그나저나 너 임신했어? 이제 곧 7개월이야.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봤죠. 결혼은 어디서 했어? 남편은 뭐해? 그런데 그 부분에서 두양이가 말을 아끼더라고요. 괜히 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돌리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결국 제가 캐물었어요. 왜 그래? 혹시 애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 그제야 두양이가 한숨을 쉬더니 털어놓는 거예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요.
사실 남편이 지금 도피 중이야. 투자 사기에 엮여서 잠깐 숨어 있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잘 못해. 혼인신고도 아직 못했어.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미혼모로 애를 혼자 키우나 안쓰럽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혼자야? 애 아빠가 도피 중이면 어디 숨어 있고 그래? 아니, 요즘은 같이 지내. 이제 곧 누명도 풀릴 것 같대. 그거 끝나면 혼인신고 할 거야. 애 낳을 때쯤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애는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좀 짠했어요. 배부른 상태로 그 불안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두향이는 씩씩하더라고요. 왜냐면 그이가 나한테 가게도 차려줬거든. 같이 운영하자고. 뭐, 진짜? 정말 잘 됐다. 배 나온 상태로 괜찮겠어? 그럼 남편이 거의 다 도와주고 있어. 걱정 마. 그 말하는 톤이 얼마나 밝던지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세상 걱정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웃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괜히 마음이 풀렸어요. 미니야, 그래서 말인데 사실 내일이 우리 가게 개업식이야. 진짜 작게 하는 거긴 한데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저는 고민도 안 했어요. 남편도 없고 아이랑 단둘이 지내다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던 차였거든요. 오랜만에 친구 얼굴 보니 기분도 좋고 고향 친구가 가게 차렸다는데 당연히 축하해주러 가야죠. 좋지. 애기 데리고 한번 가볼게. 어떡해.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기분이 이상하게 들떴어요. 오래된 친구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다니 그 자체로 반가웠거든요. 다음 날은 아기 용품 가방에 물티슈며 이유식통까지 챙겨 넣으면서 괜히 설렜어요. 오랜만에 애랑 같이 바깥 공기 좀 쐬겠구나 싶었죠. 다음 날 작은 화분을 사서 들고 개업식 하는 가게 앞에 갔는데 새로 문 연 가게라 그런지 문 앞에는 축하 화환이랑 풍선이 잔뜩 매달려 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더라고요. 규모는 작았지만 손때 묻은 정성이 느껴졌달까?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게 딱 두향이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문을 열면서 두양아 하고 불렀더니 그 애가 뒤돌아보며 활짝 웃는 거 있죠. 미니야, 세상에 너 진짜 왔구나. 아유, 애까지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겠다. 뭐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한데 나들이 나온 셈이지. 이거 축하하려고 작은 화분 하나 샀어. 어머, 세상에 이런 것까지 챙기고 고마워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 얼굴 보고 그 애가 웃는 걸 보니 괜히 흐뭇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두향이가 화분을 받아들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가게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제 말한 친구 왔어. 미니야, 우리 애기 아빠 처음 보지? 인사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방 쪽에서 누가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앞치마를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진짜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아니 글쎄 두향이가 남편이라고 소개한 인간이 다름 아닌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왜 있어? 제가 그렇게 묻자마자 남편 놈은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니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입만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두향이는 제 표정을 보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지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겠다. 개업식 날 이런 꼴을 보게 만들어서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죠. 두양이 남편이라니. 아니 나랑 4년 전에 혼인신고하고 잘 살다가 베트남 주재원으로 간다고 2달 전에 떠난 사람이 여기서 지금 누구 남편이라고? 그랬더니 두양이가 배를 움켜쥐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덜덜 떠는 거예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눈은 동그래지고. 아니 두양아, 너는 진짜 눈치도 못 챘어?
이 인간 내 남편이야. 나랑 혼인신고한 남편.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내 남편 보고 누구 남편이라고 하는 거냐고. 이 사람 우리 애기 아빠야. 가게도 이 사람이 차려준 거란 말이야. 지금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라니까. 허두양, 정신 차려. 저 인간 내 남편이라니까. 너 지금 홀라당 속은 거라고. 유부남 애를 뵌 거라고. 그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젓가락 들고 있던 손이 전부 멈췄어요. 손님들이 전부 우리 쪽을 바라봤고 두양의 얼굴은 수치심에 달아올라서 새빨갛게 변했어요.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말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두향이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황당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인간 진짜 쳐 죽일 놈이구나. 그동안 아무리 어이없는 일들을 봐도 속으로만 씹었지 이렇게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건 처음이었어요. 머리가 새하얘지고 손끝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야, 네 입이 뚫렸으면 어디 한번 말을 해봐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설명 좀 해보라고. 남편 놈이 그 말 듣자마자 주위를 힐끗 둘러봤어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손님들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래도 쪽팔린 건 아는지 개업식이라며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오늘 개업식 끝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오늘 행사는 취소예요. 그 말을 듣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전부들 표정이 똑같았어요. 야, 재밌는 구경 생겼네 하는 눈빛이었죠. 수근수근 속삭이면서도 나가기 싫어하는 얼굴들이었어요. 그 시선이 제 얼굴에 꽂히니까 열이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까지 후끈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다 드러내야 하니까. 그때부터 들려온 남편의 말은 진짜 충격이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인간 같지 않았어요. 그놈이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너무 외로웠대요. 그래서 회사 앞 식당에서 일하던 두향이를 꼬셨대요. 그 말투가 얼마나 뻔뻔했는지 알아요? 완전히 자랑하듯 떠드는 거예요. 외로운 여자일수록 애정 결핍이 심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넘어온다더라. 이러고 앉았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아니, 나도 얼마나 황당했는데 얘가 이렇게 덜컥 임신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데 난 책임져야 할 우리 애가 있잖아. 그 애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책임질 건 해결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여보, 알잖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 끔찍히 생각하는 거. 그냥 난 인간된 도리하고 가려고 했던 거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미친놈이 말도 잘한다 싶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두향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배를 감싸쥐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두향이를 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우선 이놈부터 척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 그럼 이 가게는 무슨 돈으로 차린 거야? 어디서 돈이 났냐고? 그게 주재원 가서 쓸 숙소 때문에 당신이 조건 깨준 거 그거로 했지 뭐.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몇 년을 쪼개 모은 적금으로 다른 여자 가게를 차려줬다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때 두향이가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양아 하고 다가갔는데 손끝이 붉게 젖어 있더라고요. 하혈이 시작된 거였어요. 전 놀라서 바로 119를 불렀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임산부가 피를 흘려요. 빨리 좀 와주세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가 귀에서 자꾸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금방 구급차가 도착했고 두향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결국 두향이는 큰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고 말았죠.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남편의 애를 뵌 사람이 제 고향 친구고 그 친구의 유산을 본처인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게
근데 이 남편놈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아주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 여자 유산했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지? 그치? 내가 이제 싹 정리하고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할게.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눈앞에 있던 인간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뺨을 갈겨줬죠. 제 인생에서 그렇게 세게 사람을 때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너랑은 이혼이야, 미친놈아. 내가 다 정리한다니까. 왜 그래, 여보. 진정 좀 해봐. 꺼져, 이 더러운 새끼. 너랑은 이제 말도 섞기 싫어.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내 눈에 띄지 말고 있어. 그 뒤로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마음이 싹 식은 김에 행동이 빨라지더라고요. 말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 인간이 차려준 가게 문 앞에다가 채권 압류 통보서를 붙였어요. 하얀 종이에 빨간 도장이 찍힌 그 서류를 문짝 한가운데 떡하니 붙여놨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부끄럽다는 생각보다 제발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여기에 이런 게 붙었을까? 그 전말이 동네에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요. 제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이랑 계좌이체 명세 덕분에 법적으로 그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이 저라는 게 명확하게 인정됐고요. 그 순간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그놈이 제 통장에서 꺼내 쓴 돈으로 세운 가게가 결국 제 손으로 넘어가다니 세상 이치가 참 기가 막히죠. 거기서 멈췄겠어요. 남편놈한테는 이혼 소송장을 바로 보냈고 재산분할 신청도 같이 넣었어요. 시댁 쪽은 소식 듣자마자 까무러치더라고요. 그 잘난 집안 체면 구기게 생겼으니 난리였겠죠. 이제 와서 전화 돌리며 사죄랍시고 하는 말이 애미야, 우리도 몰랐다. 네 속이 얼마나 상했겠니? 그런데 동네 시끄러워지는 건 너도 골 아프지 않냐? 우리가 이자를 잘 챙겨줄 테니까 합의로 편하게 마무리하자꾸나. 듣고 있는데 속이 더 뒤집히더라니까요. 그런 말 듣고 우리 부모님이 또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셨거든요. 엄마랑 아버지랑 남편 회사 앞에 찾아가서 뭐 한 줄 아세요?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주재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두 집 살림했어요. 다들 알아두세요. 이런 사람이 다니는 회사를 누가 신뢰를 한답니까? 그 말이 회사 안에 퍼지는데 하루도 안 걸렸대요. 그 후로는 복도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남편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고 회의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두양이도 조용히 넘어가진 않았어요. 혼인빙자 사기라며 정신적 위로금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에 둘도 없는 불쌍한 여자였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남편은 진짜 쑥대밭이 됐어요. 회사에선 징계 들어오고 경찰서며 법원이며 들락날락거리더니 결국 지 손으로 사직서를 냈다더라고요. 하긴 소문이 그렇게 돌았는데 그 얼굴로 회사 다닐 수나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랑 두향이가 그걸로 끝내겠어요? 그 둘이 의기투합했어요. 물론 저도요. 시댁 근처에다가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두 집 살림하면서 본처 돈으로 상간녀 가게 차려줬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두향이가 진짜 대단한 거죠. 멘탈갑이에요. 결국 불법 현수막이라 벌금까지 냈다는데 그 덕분에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쫙 퍼졌죠. 시장이고 미용실이고 어디서든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겠어요. 시댁은 결국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고요. 결국엔 집 내놓고 딴 동네로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만 내면 부모님이랑 두양이는 또 쫓아갈 기세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랑 이혼 소송했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꽤 두둑하게 받아냈고 양육권이랑 친권까지 전부 제 손에 들어왔어요. 결국 빈털터리가 된 전남편 놈은 기어이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사람이 밑바닥을 보이면 무릎이 그렇게 쉽게 꺾인다더니 진짜로 그랬어요.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이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던 거야.
내가 그런 짓을 왜 했을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진짜 이번엔 잘할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전 남편 놈이 두양이한테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와중에 용서해달라, 다시 받아달라는 말을 둘 다한테 똑같이 했다는 거 있죠? 인간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딴 말에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랑 두양이는 그날 이후 꾸준히 연락하면서 소송 진행 상황을 서로 공유했거든요. 처음엔 상황이다 보니 어색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배를 탄 전우 같더라고요. 그 인간이 우리 둘을 동시에 기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진짜 분노보다 허탈했어요. 그래서 저도 두양이도 저희 부모님도 더 과하게 전 시댁과 전 남편놈한테 응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시댁에 찾아갔던 첫날 대문 너머로 고개 내민 시어머니 얼굴에 대고 한마디 했었죠. 댁 아드님 간수 좀 똑바로 하세요. 이번엔 순한 맛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저랑 두양이 찾아오거나 인생에서 알짱거리면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 살기 싫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댁은 결국 이사를 갔잖아요. 그렇게 목표치를 다 이룬 두양이는 그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칠 동안은 통 연락도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읽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목소리가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미니야, 나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어.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말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둘 다 피해자야. 그딴 놈이랑 엮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맞는 거지. 우리는 지금 서로 덕에 구원받은 거라니까. 인생 길어. 지금 포기하면 걔한테 지는 거야. 정신 차려. 그 말 사실 두양이한테 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우린 둘 다 같은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이혼이 끝나고 나서는 혹시 모를 남편 놈의 추태 때문에 저도 조심했어요. 세상에 그런 인간은 한 번 당하면 끝내야지. 두 번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혼집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엄마가 밥 해주시고 아빠가 애랑 놀아주시고 저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살고 있어요. 덕분에 밤마다 베개에 머리 대고 한숨 돌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살긴 사는구나. 그 인간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됐어요. 번호도 기억도 전까지요. 다만 아이를 보면서 간혹 생각해요. 언젠간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하고요. 그래도 그때쯤이면 저도 웃으면서 말할 거리 찾아낼 수 있겠죠. 모종의 이유로 저랑 두양이처럼 혼자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도 제 이야기가 공감과 연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